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도 한국의 위험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국의 위대함과 놀라운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두 사연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제 한국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가슴 한켠에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안고 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유학생이라는 말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순수한 호기심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에 만난 한 학생이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아, 그러면 한국어도 잘 못하시겠네요? 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 담긴 선입견이 느껴졌어요. 학교 밖에서는 더 힘든 경험을 했죠. 친구들과 카페에 갔을 때였어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관광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때 그 직원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제가 여자라는 점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중개나 유흥업소와 연관 지으려 했거든요. 심지어 대학 공식 행사에서도 러시아 여성들 참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왜 한국까지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불편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시선 뒤에 숨겨진 호기심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그런 대화들이 점차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학문적 교류와 기술 발전을 향한 열망은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때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편견들이 오히려 미소 짓게 만드는 추억이 됐네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문화 교류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제 경험을 살려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이 오히려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모든 경험이 소중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성장시켰고 두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앞으로도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 언론들이 이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러시아가 착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식의 구도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우선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독일이 통일될 당시 서방 특히 미국은 소련에게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서방은 이게 단순한 구두 약속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나토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됐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토의 미사일들이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더해졌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국경 바로 아래에 나토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2015년에 체결된 민스크 협정 문제도 있어요. 이 협정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했고 러시아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현재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고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쟁 중에 미국, 유럽, 일본,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부패한 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죠. 러시아는 평화를 원했어요. 민스크 협정은 그 평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오늘날의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우크라이나는 협정에 서명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바스 주민들을 위협했어요.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결과죠. 러시아는 협정을 통해 평화를 원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 세계 언론이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것에만 바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으로 향하는 경제적 출구가 거의 다 막혔고 국제사회의 불신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외교적 입지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전쟁이 끝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전쟁 전에도 유럽은 러시아를 그리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활로를 동방에서 찾아야 했어요. 특히 한국이 러시아의 미래에서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전 제가 유학생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안고 왔거든요. 이번엔 러시아 경제부 자문으로서 한마이너스러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 특히 북극 항로 개척이나 시베리아 자원 개발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시베리아의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같은 자원들은 전쟁이 끝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북극 항로도 정말 매력적인 협력 분야예요. 러시아와 협력하면 한국은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무역로도 개척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2021년만 해도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300억 달러나 됐어요. 이건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100만 배 수준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푸틴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전쟁 중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셨고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국제 제재도 있고 한국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배울 점이 많죠. 러시아 국민들도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초코파이나 라면은 이미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됐고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제품들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함께하면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은 중국에서 날아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리메이입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선택한 건 단순히 공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류층이라는 환경 때문에 항상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오랜 설득 끝에 미국 유학을 결정했죠. 스탠포드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대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 미국인데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과제가 발표될 때마다, 시험 성적이 공지될 때마다 상위권에는 항상 한국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건지. 더구나 저와 비슷한 배경의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모두 한국 학생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어요. 한국 학생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나 프로젝트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제가 평소에 한국을 그저 중국의 아래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이고 그래서 당연히 중국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니 더욱 참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시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결과는 또다시 한국 학생에게 졌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됐고 매일 분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 한국 학생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수업도 제대로 안 들리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실패감이 아니었어요. 제 민족적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저는 중국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배경이 한국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기에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더욱 힘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국적이나 배경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런 감정들이 제 학업에도 대인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업 전에 큰 소리로 말했죠. 한국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야.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교수님은 제 말을 다 들으셨는지 흥미로운 주제라며 잠시 토론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해 주시면 한국 학생들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첫 질문은 단순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교수님은 중국의 승리를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수백만 명의 상비군이 있고 국방비도 세계 2위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중국이 이기긴 하겠지만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교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 잠수함, 공군력으로 인해 중국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요. 특히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라서 중국군의 지상전이 매우 불리할 거라고 하셨죠. 더 충격적인 건 현모 미사일 이야기였어요. 이 미사일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대요. 게다가 산샤댐 같은 중국의 핵심 시설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이런 시설이 파괴되면 수만 명의 민간인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대요. 교수님은 베트남 전쟁의 예시도 들어주셨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다면서 군사력의 차이가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북한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효과적인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대요. 지형과 기반 시설도 방어에 유리하고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분석이 끝나고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100%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중국의 강력함을 믿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거요. 군사력이든 학업이든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됐죠.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됐어요. 다른 나라나 민족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깨지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출신의 한국군, 그들의 숨겨진 실력, 전 세계에 설치된 CCT, 그린베레, SAS, 실 정예 부대원 모두가 인정한 한국의 특수부대, K방산 열풍을 이끈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세계 군사력 7위에서도 생존율 세계 1위를 기록한 한국군, 전투의 신이라 불리며 세계 군사력의 기준이 된 대한민국. 최근 미국의 한 유튜브 영상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죠. 바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1만 명 중 4분의 1이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전의 무자비한 현실 앞에서 북한군은 무너졌습니다. 드론 전투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의 한계, 그리고 기본적인 식수 보급마저 실패한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입니다. 전쟁 전문 기자 출신인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군사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매디슨 클라크입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고 주로 국제관계와 안보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CNN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전쟁과 분쟁만을 다루는 기자였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 취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천궁과 신궁, 방공 시스템을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그것도 불과 30년 만에 이룬 성과라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차 성능평가 훈련장에서 한국의 K 전차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같은 세계적인 전차들을 제치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동료 기자가 농담하는 줄 알았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생산 능력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몇 달 만에 수십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납품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CNN의 방산 전문 기자인 제가 봐도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취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더 발전시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죠. 불곰 사업이라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서 시작해 이제는 그들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건 이런 군사 기술들이 민간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모두 군사기술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구글, 테슬라,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내며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이 새삼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이나 자료를 다시 확인했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됐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무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CNN 기자인 제가 다시 한번 한국의 군사기술을 조사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K 전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열린 전차 성능평가 훈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등 세계 최강의 전차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K 전차가 보여준 성능이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비탈진 경사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표적 명중률은 거의 100%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도 완전히 매료됐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속도였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몇 달 만에 수십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인도했다는데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 정도 물량을 맞추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러 왔을 때 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천궁과 신궁 같은 방공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제가 전문가들을 인터뷰해보니 이 무기들의 성능이 정말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러시아제 이글라와 알마제 안테이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격 성공률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90년대 중반 불곰 사업이라는 걸로 시작됐다고 해요. 당시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갚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최신 무기와 기술을 받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발전시켰더라고요. 처음에는 러시아제 T-86 전차와 BMP-3 장갑차를 도입했는데 이걸 연구해서 K2 전차와 K-21 장갑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전차의 방어 기술을 분석해서 더 뛰어난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에틸렌 붕소 감속제 기술까지 자체 개발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기술 이전의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1979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미사일 개발에도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시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성능과 가격, 생산 속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방산 신생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죠.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는 믿기 힘들었어요. 한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들을 만나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사실이었어요.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K9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K9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는 이미 도입을 완료했고 핀란드도 자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건 K9의 성능이에요. 영하 40도의 혹한이나 영상 40도의 혹서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심 4.5m까지 도하가 가능하고 1분 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속사력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취재를 하다 보니 재미있는 일화도 들었습니다. 한 유럽의 방산 전문가가 K9의 성능을 시험하다가 이건 자주포가 아니라 괴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K9은 기존 자주포들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 경쟁력이에요. 독일이나 미국의 유사 장비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더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납기도 빨라서 계약 후 1년 내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일화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이렇게 빨리 납품이 가능하냐고 재차 확인했다고 해요. 서방의 방산업체들은 보통 3, 4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1년 만에 가능하다고 하니 믿기 힘들었던 거죠. 이런 한국의 방산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로 재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면서도 여전히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한방산 전문가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마치 삼성전자처럼 운영된다고 말하더라고요. 품질은 최고급으로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계속 낮추는 그런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군사기술과 민간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찾아보니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K2 전차에 적용된 전자 제어 시스템과 지형인식 기술이 자율주행차 개발의 핵심이 됐다고 해요. 특히 전차의 험지주행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각종 센서와 제어 기술이 자율주행차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더 놀랍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용 고성능 프로세서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만드는 토대가 됐어요. 특히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초정밀 제어 기술과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발열 처리 기술은 현재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의 핵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도 군사기술의 혜택을 톡톡히 받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제는 자동차용 HUD로 발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또한 군사용으로 개발된 OLED 기술은 현재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군사용 통신 암호화 기술이 지금은 삼성페이나 각종 핀테크 보안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군사 통신만큼 보안이 중요한 분야도 없잖아요. 이런 첨단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자랑인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과 잠수함을 만들며 축적한 기술이 민간 선박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된 배경에는 이런 군사기술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방산기술은 이제 단순한 군사력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첨단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테슬라,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업의 엔지니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테슬라의 한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군사용으로 개발된 고성능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 시장을 혁신하고 있죠. 우리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AI 연구소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군사 분야의 패턴 인식과 자율주행 기술 덕분입니다. K2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 민간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게 정말 놀랍죠. 애플의 엔지니어들도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군사용 OLED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됐죠.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 분야는 완전히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팀과의 인터뷰였어요.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기술은 군사정보 보호 시스템에서 발전한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보안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도 이 부분은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기술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특히 방산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삼성과 LG의 기술 연구소 주변에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소가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IT 강국을 넘어 진정한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특히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취재하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기술 습득과 혁신의 속도입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학습 능력과 혁신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군사기술의 민간 전환 능력입니다. 방산 기술을 민간 산업에 적용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로 발전시킨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너지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강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받은 것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도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러 올 정도니까요. CNN 기자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취재해봤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걸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국제뉴스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매료되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2019년 여름 저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군악대 타투 행사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죠.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 깊이 있는 관심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취재 중 하나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에든버러 성에서 열린 그 웅장한 행사장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 국군 군악대의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 군악대들이 전통적인 서양 악기로만 연주할 때 한국 군악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처음 보는 전통 악기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구와 꽹과리라는 악기더라고요. 그들의 무대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양의 관악기와 한국의 전통악기가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라니. 처음엔 과연 어울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건 기우였죠. 전통악기의 경쾌한 리듬과 서양악기의 웅장한 선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장구의 리듬감 있는 소리와 꽹과리의 청아한 울림은 제 귓가에 깊이 각인되었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연주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군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예술성이 넘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완벽한 팀워크는 분명 군인다웠어요.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즉시 백스테이지로 달려갔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꼭 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지휘관님께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그분께서는 한국 군악대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려 노력하는지, 또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세계에 알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흥미로운 곳이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규율과 예술성의 절묘한 균형 등 이런 모습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예능도 보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갑자기 한국에 빠져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이 매력적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확신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봄, 저는 꿈만 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CNN에서 K-컬처 비안드 더 웨이브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제가 메인 리포터로 발탁된 거예요. 에든버러에서의 취재 영상이 회사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 저는 틈틈이 한국 관련 기사들을 써왔거든요. BTS의 빌보드 1위 소식부터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 등. 그게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출발 전부터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작진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모습을 담을지 고민했죠. 단순히 한류나 K-팝의 성공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에든버러에서 본 군악대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기내에서도 저는 계속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죠. 옆자리 한국인 승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그분은 해외에서 공부하다 귀국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한국의 교육열과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공항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제가 전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과 최첨단 시설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분의 친절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취재 목적을 설명하자 한국의 좋은 모습 많이 담아가세요 라고 영어로 응원도 해주셨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공항 직원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 자청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공항 철도였어요. 뉴욕의 지하철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문화 충격이었답니다. 깨끗한 객실, 정확한 시간 운행,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차량 내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자 옆자리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서울역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동차 내부의 각종 배려시설이었어요.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좌석은 물론 휠체어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심지어 한 젊은이가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배려가 단순한 시설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붐비는 인파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 줄로 서서 걷는 모습은 마치 군악대에 정렬된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날의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겨우 한국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이야깃거리가 쌓였으니까요. 택시기사님은 친절하게도 서울의 야경을 설명해 주셨고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듣고는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첫 취재를 시작했던 날 아침, 저는 일찍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조용했죠.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때 한 임산부가 탑승했는데 즉시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임산부 배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배려석이 법적 의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해요. 취재차 여러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더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은 기본이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시설들이 단순히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작동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장난 시설은 즉시 수리되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어느 날은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께서 버스에 타려고 하시는 걸 보았는데 버스 기사님이 즉시 하차해서 버스 탑승하는 것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다른 승객들의 반응이었죠. 아무도 서두르거나 짜증내는 기색 없이 오히려 할머니를 도와주려 나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나중에 그 기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또 다른 점은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제 동료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찾을 수 있었거든요. 유실물 센터는 마치 작은 도서관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분께 여쭤보니 귀금속의 경우 9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습득물을 신고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보상금도 거절한다고 해요. 누군가는 그걸 찾고 있을 테니까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밤늦게 취재를 마치고 돌아다닐 때도 늘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골목골목마다 설치된 CCTV와 밝은 가로등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여학생이 자기 목적지와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려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인분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지하철에서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버스에서는 기사님들이 노인분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출발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자신의 우산을 노인분께 양보하고 자기는 비를 맞으며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장면들이 제 카메라에 담겼지만 사실 카메라로는 그 순간의 감동을 다 담아낼 수 없었죠. 무인 시스템이 발달한 편의점에서도 이런 배려 문화는 이어졌어요. 키오스크 옆에는 항상 직원분들이 계셔서 어르신들이나 외국인들을 도와주셨거든요. 기계의 편리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사회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배려 문화는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잃지 않은 전통적 가치입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현대사회에 녹아든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에든버러에서 봤던 군악대가 떠올랐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의 균형. 그 모든 것이 한국 사회 곳곳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배가 고파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당에서까지 한국의 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메뉴를 고르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테이블이 순식간에 반찬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 모든 게 다 공짜인가요? 라고 물었죠. 옆 테이블에 한국인 손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한국에선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반찬이 떨어지면 리필해주는 문화였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식당 주인분께 여쭤보니 손님이 배부르게 드시고 가셔야 우리도 기분이 좋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팀 문화가 없는데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주방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비비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드셔야 제맛이에요 라며 마치 자녀에게 밥 먹이는 부모님처럼 꼼꼼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에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손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포장 문화였어요. 식사를 다 못 마쳤을 때 자연스럽게 포장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아껴야 해요. 이거 저녁에 드세요 라며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시는 모습에서 마치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뉴욕에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게 약간은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었어요. 한 번은 촬영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한 분이 떡볶이를 사서 저희 촬영팀 모두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온 손님들인데 우리 음식 맛봐야지라면서요.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은 계속되었어요.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결제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키오스크나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미는 잃지 않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도와드리고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메뉴를 준비해두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취재 막바지에는 한 할머니의 작은 김밥 가게를 방문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특별히 김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김밥은 제가 한국에서 먹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과 배려, 나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식당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는 제가 본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던 날, 저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쏟아지는 별빛 같은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난 3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에든버러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군악대를 시작으로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 지하철과 버스에서 만난 따뜻한 시민들, 그리고 정겨운 식당들까지.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이룬 조화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효율성과 인간미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 의식의 조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발전은 했지만 그 속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을 다시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치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동의 번화가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매장들 사이에서 전통 떡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강남의 고층 빌딩 숲에서도 작은 보쌈집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광경들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시각이에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불편한 규제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었어요. 현대적인 카페에서 할머니께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는 청년, 전통시장에서 외국인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설명해 주시는 할머니.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거리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K-팝 댄스를 추는 청소년들 옆에서 전통 국악을 연주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서로 방해가 되기는커녕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에든버러에서 봤던 그 군악대의 모습처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발전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군악대 공연에서 시작된 저와 한국의 인연이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조만간 업무 때문이 아닌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하는 문화라든지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